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아스날 강력한 리빌딩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트로사르랑 마르티넬리 얘기를 꺼냈어요.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사우디에서 이 두 명한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자금이 마련될 거고, 또 아스날 입장에서는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적극적으로 지키기에는 좀 애매한 자원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앞쪽 전방 쪽 리빌딩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얘기만 나오는 거고요. 아르테타가 이삭과 세슈코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또 여기서 아스날만 이삭을 원한다 요런 줄 알았는데, 또 리버풀도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버풀, 아스날, 이삭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뉴캐슬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아스날, 리버풀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삭을 다른 팀들이 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스트라이커 매물이 별로 없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9번 스트라이커. 단순히 9번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9번은 잘하는 9번이잖아. 골도 어느 정도 넣을 줄 알고. 그런데 그러니까 매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많지 않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삭 정도로 해주는 선수는 이제 빅클럽 입장에서는 군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스트라이커 중에 육각형 유형이 별로 없어요. 제공권에만 치중이 돼 있다든지 포스트 플레이만 치중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각자의 뾰족한 장점으로 쓰기 때문에 좀 전술이 타는 그런 공격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좀 하이브리드 스트라이커다. 즉 다 된다. 힘도 있고 연계도 잘하고 속도도 있고 몸싸움도 되고 슈팅도 좋고,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 이삭은 진짜 어느 자리 갖다 놔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웬만한 팀에서 하더라도 다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현재 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까지 1999년생 25살입니다. 물론 라민 야말처럼 아예 어릴수록 또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야말처럼 오랫동안 이제 우리 팀에 데리고 어릴 때부터 키워서 쓰면 좋긴 하지. 하지만 또 이 전성기의 나이인 선수들은 또 그만의 메리트가 있잖아요. 아예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리그에 적응이 됐지. 게다가 프리미어 리그에 거의 적응이 완료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다른 팀 가서 그냥 유니폼만 입으면 내가 상대가 뉴캐슬이 추가될 뿐이야. 그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는 물론 자기 팀 전술에는 적응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나이도 전성기 나이 25살, 넉넉 잡아 6년 계약한다고 치더라도 31살까지 아주 단물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아주 좋아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잘하는데 이 정도 나이에 하이브리드 스트라이커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자리의 선수,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일단 축구 데이터 분석 기업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봐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마무리 능력, 그리고 패스 능력 전부 다 엘리트 레벨, 그러니까 높은 레벨을 평가를 받았다. 이 회사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탯 같은 거 보면은 다 프리미어리그 거의 상위권 10% 안에 웬만한 스탯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삭이 여러 방면에서 두루두루 잘하는 선수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삭이란 선수만 알 게 아니라 이제 뉴캐슬이 어떻게 이삭을 데려왔는지, 얼마에 데려왔는지, 뉴캐슬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런 관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22년 8월 26일 소시에다드에서 뉴캐슬로 향했습니다. 근데 뉴캐슬에 올 이삭이 싸게 온 게 아니야. 7천만 유로 6년 계약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온 거거든요. 7천만 유로면 지금 환율로는 한 1000억이 살짝 넘거든요. 어쨌든 900억, 1000억 이 정도 수준으로 이삭을 데려왔고요. 소시에다드에서 뉴캐슬 올 때도 뉴캐슬이 안정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때도 아스날,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아스날과의 링크도 있었고, 그런 것 속에서 뉴캐슬이 이제 공을 들여서 데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에 30경기 21골 5개의 도움, 아주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삭을 이렇게 힘들게 데려왔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지켜내면서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로 키운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팀에서는 애지중지할까?
내가 어린 나이부터 알아봐가지고 데려왔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뉴캐슬도 알아. 전 세계적으로 스트라이커가 별로 없어. 게다가 이제 뉴캐슬이 이삭을 만약에 팔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도 이삭 같은 스트라이커를 똑같은 돈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뉴캐슬이 잉글랜드에서 뭐 지금 꽤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승을 노려볼 팀은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들고 있더라도 선수 입장에서는 갈등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 이삭급의 실력을 가진 스트라이커를 뉴캐슬이 사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뉴캐슬도 당연히 그걸 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을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겠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이삭을 데려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뭐 요거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앨런 시어러, 이제 뉴캐슬 레전드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스날은 만약에 이삭 사면 바가지 쓸 수밖에 없다. 왜? 절박하니까. 뭐 요렇게 이제 앨런 시어러가 얘기를 했고, 또 현지 측에서 나온 얘기는 1억 5천만 파운드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1억 5천만 파운드. 지금 환율로 약 2,760억. 제가 적고도 좀 놀랐는데 이거는 이제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더라식으로 이제 현지 측에서 만약에 이삭한테 가격표가 붙는다면 요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성으로 얘기한 것들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거는 이삭이 웬만해선 살 수 없다. 뉴캐슬 입장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사지 말라는 거지. 우리 이삭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억 5천만 파운드는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신기록입니다. 만약에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가치를 부여받은 이삭이다. 그래서 지금 뉴캐슬에 칼럼 윌슨이라고 등번호 9번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근데 만약에 재계약 불발되고 이제 윌슨을 그냥 놔주기로 결정을 하거나 윌슨과 빠이빠이 한다면 이삭이 이제 9번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에서 9번은 상징적인 번호라고 해요. 앨런 시어러가 옛날에 뉴캐슬에서 9번을 달았으니까 또 이삭 역시 인터뷰에서 뉴캐슬 9번에 대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맨유 하면은 약간 7번이 좀 상징적이고 또 바르셀로나 하면은 10번이 상징적이고 이런 것처럼 뉴캐슬은 9번이 상징적인 번호인가 봐요. 그래서 이삭도 뉴캐슬 9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그 정도로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삭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뉴캐슬 입장에서는 딱 이삭한테 9번 주면서 너가 이제 시어러를 이을 우리의 전설적인 공격수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상황일 거예요. 뉴캐슬에서 이삭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요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다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뉴캐슬 전술 중에 강력한 전방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나 뉴캐슬 홈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관중들과 함께 전방 압박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뉴캐슬 홈에서는 아주 강도가 높은 전방 압박을 수행합니다. 그때 이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삭이 맨 앞에서 방향 잡고 왼쪽으로 몰지 오른쪽으로 몰지 그거를 또 정해주는 그런 기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삭이고요. 또 역습 전환할 때 뽀른반이 레전드입니다. 기마랑이스, 토날리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3선에서 혹은 조금 앞에서 돌고 패스 이 속도가 정말 빨라. 다른 미드필더들 중에서도. 이 얘기는 뭐냐면 역습이나 우리가 뒤에서 볼 끊었을 때 돌고 앞으로 주고 빨리 이삭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이 이 소수 대 소수 싸움에서 충분히 스피드 있고 드리블이 있기 때문에 볼 운반을 상당히 잘해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니셔. 말 그대로 자기가 골을 넣는 거죠. 이삭도 득점력 있고 슈팅력 있고 그리고 이삭이 되게 임팩트 컸던 것들이 뭐 반다이크 앞에서 강력한 슈팅을 성공시킨다든지 뭐 리그컵에서 아스날 그 무적의 살리바, 마갈량이스 이런 선수들 상대로 진짜 혼자서 무쌍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삭이 상대 체급이 높더라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이게 더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지공 상황에서도 패스가 자기한테 오는데 다시 리턴 이런 것도 잘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냐면 우리 팀 선수들이 우리 팀 미드필더들이 쭈어찌 해가지고 앞쪽으로 딱 보내줬어. 피땀 눈물이 담긴 공을 딱 보내줬어. 근데 공격수가 거기서 공 못 지키고 잃어봐. 그러면 미드필더 수비수 입장에선 열받는 거거든. 얼마나 갖다 바쳐야 돼 우리가 앞쪽으로 뭐 이런 생각 나거든. 그런데 또 이삭이 또 지공 상황에서는 센터백이랑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두세 발짝 정도 내려와서 또 리턴 해주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속공, 역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또 해조식 싸움에서 힘써주는 역할. 이게 뭐냐면 우리 팀이 너무 앞쪽에서 빌드업하기 어려울 때 그냥 역습을 차근차근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 있잖아. 그러면 그냥 앞으로 빵 차. 내지는 우리 팀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받을 때가 있다. 아스날이나 리버풀이 전방 압박할 때는 뉴캐슬 수비진도 다 짧은 패스로 풀어나갈 수 없겠죠. 그럼 앞으로 빵 차서 야 이삭아 너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도 센터백들이랑 싸움이 돼요. 웬만한 센터백들이랑 거의 다 싸움이 되고 이삭이 이기는 장면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합도 된다는 거야. 경합, 버티기, 힘주기 이런 거 된다는 거. 그리고 최전방에서 플레이메이커가 돼요. 이삭이. 플레이메이커라는 거는 얘가 스트라이커인데 패스도 진짜 맛있게 잘하고 그냥 앞에서 돌아가는 공격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삭이 뉴캐슬의 공격 과정에서 거의 웬만한 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삭을 놓아주기 더더욱 싫겠죠. 이삭이 뉴캐슬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일까?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뉴캐슬 리그 득점이 46점이에요. 46골을 넣었어. 근데 그 중에 이삭이 19득점과 5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총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코어는 팀 득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팀 득점의 반 이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또 여기서 이삭이 어시나 득점한 거 빼고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겠죠. 그래서 진짜 간접적으로는 거의 70%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수가 바로 이삭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캐슬의 전술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수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마랑이스, 토날리 같은 전진 패스, 방출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있는데 그 패스 퀄리티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격수들이 그거 다 날려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마랑이스, 토날리 같은 전진 패스, 방출 속도 좋은 선수들의 퀄리티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이삭, 고든 이렇게 두 명으로도 역습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뉴캐슬의 전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있어. 그래서 뉴캐슬 에디하우 감독이 경기 중에 되게 실리적으로 운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이콥 머피라든지 조엘링톤 이런 선수를 내려서 폭백으로 나왔지만 5백으로 바꿀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이콥 머피는 윙백도 가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뉴캐슬 4백이 있으면 또 오른쪽 윙백에다가 박아놔요. 그러면 뉴캐슬이 이렇게 5백이 된다. 그리고 앞에 이삭만 남겨놓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게 되죠. 왜? 이삭, 고든 두 명으로 역습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실리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우리는 공격적으로 손해를 안 보면서 약간 비합리적으로 플레이가 되는 거죠. 또 그 조엘링톤 같은 선수들이 키 큰 선수가 있으면 내려오더라고요. 뭐 홀란드 같은 선수가 있으면 그냥 조엘링톤이 미드필더에서 내려와서 아예 홀란드를 맨마킹 하더라고. 그래서 홀란드 뭐 센터백 둘이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이삭 같은 선수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그리고 또 90분 내내 압박할 수 없으니까 또 내려서 숨 돌릴 때 역시도 이삭이 앞쪽에 있으니까 이삭을 필두로 역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삭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또 이적한다면 각 팀엔 어떨까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아스날도 뉴캐슬 같이 전방 압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리버풀 같은 팀은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약간 전지역 압박에 특화돼 있다고 하면 아스날은 조금 더 전방 압박의 비중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뉴캐슬이랑 비슷한 것들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베르츠가 웨데고르랑 앞쪽에서 투톱이 되면서 압박하는 것처럼 이삭 역시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꽤나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있고요. 아스날이 역습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한 느낌 내지는 안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베르츠보다는 이삭이 훨씬 더 역습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삭이 오면은 뭐 사카, 이삭 이런 선수랑 맞춰가지고 또 강력한 역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일단 제공권도 되니까 아스날이 앞쪽에서 공격수도 세트피스에 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트피스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 또 지공 시에도 유용하게 써먹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스날이 경기할 때 보면은 일단 레스터 시티전에서 트로사르 톱, 스털링 윙어가 실패한 이유는 일단 스털링이 못하기도 했어. 스털링이 그날 못하기도 했는데 트로사르도 톱 자리에서 풀타임으로 뛸 때는 약간 박스 안에서 받아먹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 할 때 리턴이나 포스트 플레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급하게 자꾸 리턴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거기서 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리노 오니까 뭐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됐었는데 어쨌든 아스날 스트라이커 역시 공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가지고 만약에 이삭이 온다면 지공시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내가 봤을 때는 하베르츠보다 더 거친 상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칠다는 게 뭐 상대 수비와 몸싸움이 거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공이 좀 더럽게 올 때 그때도 어떻게 부비부비 해가지고 살려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하베르츠도 이 능력은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고요. 또 지금은 메리노와 라이스 이 두 명을 왼쪽 메잘라 자리에 많이 쓰는데 하베르츠 메잘라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온다고 하면 하베르츠를 메잘라 자리에 쓰면서 세미 투톱이 되든 하베르츠가 올라가면 이삭이 잠깐 내려와서 공 받아주고 이렇게 상대 수비진에게 스트라이커가 두 명이 있는 것처럼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맨마킹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아르테타가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리버풀에서도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방 압박 말고도 압박할 때 이삭이 압박 능력이 괜찮다 보니까 사용 잘 될 것 같고 또 리버풀은 특유의 특공대 역습이 있잖아. 지금 있는 누네즈나 조타 역시 이 역습 때 그래도 같이 뛰어주면서 속도를 맞춰주는 능력들은 좋거든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선수보다 이삭이 더 파괴력이 좋기 때문에 이 특공대에 뛸 때 이삭이 같이 뛴다. 이삭, 학포, 살라, 소보슬라이 막 이렇게 뛰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살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삭도 있다고? 그럼 상당히 파괴적인 그런 역습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다면 당연히 살라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비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삭이 굳이 단점을 짰자면 플레이적인 단점보다는 약간의 부상기가 있어요. 이 부상을 잘 컨트롤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르네 슬롯이 또 그런 거는 잘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버풀에 왔을 때는 이 슬롯이 관리 괜찮게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롯의 관리를 받은 이삭 이름만 들어도 되게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라가 자기가 득점하는 거 말고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라의 패스를 맛있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뭐 양팀 다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이삭의 폼이라면 저는 그냥 경기 영향력까지 다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삭이 뭐 2,5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돈을 지불하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뭐 PSR, FFP라는 그 재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만큼 벌어들이는 것도 있어야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내 돈이라고 막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이제 잉글랜드 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샀을 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얼마나 수익으로 커버를 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일단 진짜 비싸도 잘하면 돈 얘기 싹 들어가. 저는 대표적인 선수들이 라이스나 카이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이세도가 거의 2,000억 가까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라이스도 1,600억? 뭐 이 정도로 데려왔는데 둘 다 잘하니까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제일 비싼 게 제일 싼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 뭐 어떤 팀은 약간 유망주에 1,000억씩 쓰는 팀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0억씩 2명 사잖아. 그럼 2,000억이야. 유망주 같은 선수는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하면 대박인 거지.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또 나중에도 나이가 어릴 테니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확률에 기대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삭은 물론 이제 아스날 리버풀 가서 안 망한다는 보장은 없어. 뭐 당연히 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리그에서 이적하면 조금 그래도 덜 하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이삭이 와서 잘 해준다면 그리고 이삭은 꼭 골로만 생각을 안 해도 여러 가지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공격 전체적인 영향까지 생각하면 뭐 비싸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스날 리버풀이.